2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멀쩡히 살아서 내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고요. 한 해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상실에 취해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의심을 부정하려 들수록 눈앞의 장면들이 오히려 또렷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차정원의 사소한 습관들이요. 생선 가시를 조심스레 골라 내고 물을 마신 뒤 아주 짧게 입술을 다문 다음 말하려고 호흡을 가다듬는 버릇,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귀를 살짝 만지는 손끝 같은 것들이요. 그 모든 동작이 오래전 사진 속에서 웃던 6살 아이 제 딸 차수아의 몸짓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는데요. 이상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미 모두는 공난숙의 딸, 주영채가 맞다며 서류까지 내밀었고 진세훈과의 약혼도 기정사실처럼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눈으로 본 것보다 서류가 강할 때가 있고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저는 참 싫었는데요. 그날만큼은 경계가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차정원은 어김없이 전갈했는데요. 어머님, 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생선을 손질하는 손끝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칼끝이 아니라 칼등으로 가시를 툭툭 밀어내는 방식, 그 동작 뒤에 오는 숨고르기, 그리고 짧게 입술을 깨무는 순간까지 전부 오래 묵힌 필름이 재생되듯 제 눈앞에서 다시 틀어졌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가볍게 농담을 던지더군요. 정원 씨는 확실히 실전형이에요. 보기만 해도 손이 먼저 움직이네요. 말은 다정했는데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건 배운 예절이 아니라 오래 몸이 기억한 습관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잠드는 날도 있는 반면 마음이 밤새 눈 뜨고 앉아 과거를 끄집어내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차정원의 얼굴 위로 차수아의 어린 얼굴이 겹쳤고 웃음과 울음을 번갈아 재생하는 비디오처럼 앞뒤가 바뀌며 달려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고 속으로 5번쯤 외치다가 6번째에서는 소리 없이 울음이 났습니다. 이건 감정의 취기가 아니라 어쩌면 진실을 인지하려는 몸의 반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차정원과 단둘이 차를 마실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를 묻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묻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영채 씨는 어렸을 때 크게 다친 적 있으세요? 정말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차정원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는데요. 답은 매끈했지만 그 매끈함이 오히려 걸렸습니다. 매끈하다는 건 보통 잘 닦았다는 뜻이고 잘 닦았다는 건 보통 남에게 보일 걸 의식했다는 뜻이니까요. 그 즈음 박경신이 사라졌습니다. 은밀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모르는 경로로 소식을 전하곤 했는데요. 실종 직전 그가 남긴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원 씨 이름은 옷이라서요. 제일 깊이 스며드는 대신 제일 쉽게 들키기도 하거든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침묵이 말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침묵 속에는 혹시 그가 무엇을 알았나와 혹시 누가 그것을 두려워했나가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그때부터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겉으론 늘 그랬듯 굽고 반듯했지만 말끝이 예민해졌고 시선이 잦아졌습니다. 회장님, 과거 얘기는 길면 좋을 게 없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하죠. 칭찬인지 충고인지 모를 문장을 남기며 웃었는데요. 저는 그 웃음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를 털지 말자고 말할 때 실제로는 과거를 무덤처럼 쌓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세훈은 반대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평소엔 분위기를 맑게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엔 대화의 빈칸을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그 침묵이 제가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침묵을 지키면 다른 누군가가 제 속도대로 말을 꺼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정원 씨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묻진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는 배려가 때로는 묻는 배려보다 깊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고 기록이었는데요. 여러 번 읽어도 매번 다른 구절이 눅눅하게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확인된 소녀의 신원은 정황과 추정에 기대고 있었고 몇 가지 핵심 자료는 이미 소실되었거나 수정된 흔적을 남긴 채 어딘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면 문장도 땀을 흘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기록은 지나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문장을 닦아낸 자국, 누군가가 새로운 잉크로 덧칠한 회계 굵기, 그런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마음의 눈금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서요. 차정원이 본사 라운지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가 앉았던 소파 헤드레스트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2번 갈아 끼웠고 밀봉 테이프를 붙이며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만약 아니면? 그런데 만약 맞으면? 이라는 질문이 그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다만 문서가 허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고요. 결과지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잠깐 비틀렸습니다. 모녀일치 99.9%. 숨이 막혔고 눈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기쁨이라고 바로 부르기에는 미안했고 분노라고 바로 부르기에는 복잡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라는 안도와 왜 이 방식이었느냐라는 반문이 한 몸처럼 저를 흔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차정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별장에서 단둘이 이야기합시다. 그 문장에는 부탁보다 선언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긴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장에서는 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마주 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차잔이 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름을 바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곧 이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눈을 내리깔고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종이를 덮을 때쯤 소리가 없는 울음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야요? 그 말은 저를 그리고 그녀 자신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모르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 널 잃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어. 조심스레 꺼낸 이름은 결국 진태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이상한 지점들, 소실된 기록의 흐름, 특정 기관과의 연결고리까지 가닥을 잡으면 모두 그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이름도 그 주변에서 맴돌았고요.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른 척했는지는 아직 모호했지만 최소한 진실에 가까운 문턱까지는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차정원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의 길이, 이름이 없을 때 느껴지는 공업 보육시설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 들어간 수년의 체험 같은 것들을요. 기억이 돌아온 뒤였어요. 엄마 얼굴도 집도 그날의 빛도 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한 엄마는 너무 선명했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은 너무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심이 뒤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쉬웠고 삶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름부터 바꿨어요. 더 안전한 이름으로,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이름으로요.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없는 자리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묻고 싶었고 제가 다시 앉을 자리가 정말 남아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는 도끼와 슬픔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다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쉬운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잠시 잃어버려진 거였어. 그 말이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잃어버려진 사람이 받은 상처는 보통 잠시라는 말로 옅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혼자서 복수를 감당하지 않기. 둘째,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성급히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셋째, 진세훈에게 사실을 말할 시점은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 결정하기. 그 약속은 간단했지만 가장 어려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약속이요. 다음 날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공난숙은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더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영채, 사람은 지나간 것에 오래 머물면 현재를 놓쳐요. 결혼 준비는 차분하게 지금 보이는 것만 챙기면 충분해요. 듣기에는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통제에 가까운 말들이었죠.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바뀐 호칭과 억양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지금일 때 그 사람은 보통 과거를 무서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태석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린다는 뜻이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고요. 회의석상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숫자를 말했고 전망을 정리했고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인가 제 말이 그에게 아주 조금 늦게 도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때는 반응 속도가 어딘가 어긋나곤 하거든요. 그 사이 진세훈은 여러 번 말끝을 접었습니다. 정원 씨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까지 말하고는 더하지 않았고 어머님, 마음이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까지 말하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늘 배려를 상처내기 쉬운 구조로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박경신의 흔적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통화 기록과 메시지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기록 원본 아님. 너무 짧은 힌트였지만 우리가 긴 시간 의심해온 대목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차정원의 유년 기록, 병원 기록, 학적 기록이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선명해지는 현상 말이죠. 원본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새로 그린 복제본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복제본의 붓결은 보통 원본의 감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증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사본의 여백, 스캔본의 해상도, 파일 메타데이터의 시각 차이 같은 기술적 흔적들이 작은 지도처럼 우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지도는 결국 같은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진태석. 그는 공개적으로 서류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서류가 흘러가는 물길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이름도 그 물길의 상류 어딘가에서 어른거렸고요. 한 번은 공난숙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장님, 엄마는요, 아이가 누구인지보다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이면 세상은 얼마나 쉬울까요? 그 순간 아주 짧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은 늘 단정했지만 표정은 가끔 진실을 먼저 말하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진세훈이었습니다. 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 내내 고민했는데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그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정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죠? 정답을 다 알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준비했는데도 그 질문 앞에서 말을 고르느라 입술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세훈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오늘은 믿어야 한다. 내가 아직 말을 아끼는 이유를. 제 대답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의 이해 역시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신뢰를 한 조각씩 교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저와 차정원은 진태석과 마주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허울 좋은 안건을 넣고 형식적 회의를 제안한 뒤 본론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사고 기록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 말에 그는 평소보다 1초쯤 늦게 웃었습니다. 그런 걸 왜요?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몇 장의 사본이 돌아왔거든요. 이상한 점이 많아요. 마치 누가 서둘러 마무리한 것 같달까요? 그의 손끝에서 볼펜이 아주 천천히 돌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정보를 고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르는 사람은 보통 고르지 않은 것에서 들키거든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결론 없이 끝나는 회의야말로 진짜 결론을 만들기 직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사람 눈빛이 조금 무서웠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면을 보기로 한 순간부터 무서움은 우리 몫이 아니야. 그들의 몫이지. 우리는 공난숙과도 단둘이 만났습니다. 호칭부터 다시 확인하며 말을 아꼈고 그녀는 오랜만에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었습니다. 제가요 아이를 너무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문장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군요. 지키고 싶은 마음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한 장을 넘는 순간 사람은 사실을 고치기 시작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공난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물러서진 않았지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갑자기 왔습니다. 박경신에게서 위치가 찍히지 않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제가 가진 조각 중 하나, 이 좌표로 오면 보일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음성의 떨림은 거짓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낼 법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차정원과 함께 움직였고 진세훈에게는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오늘은 묻지 말고 대신 믿어줘. 그는 답장으로 조심하세요만 남겼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고 그곳에 박경신이 남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유럽 체류 기록의 원본 일부와 국내 보육시설 입소 기록의 초판 사본이 들어 있었죠. 원본과 복제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진실은 부피가 다릅니다. 원본의 종이는 더 두껍고 잉크는 더 깊이 스며 있고 서명의 획은 멈칫거림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상자 안쪽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으면 더 무겁습니다. 무거워지면 혼자 못 옮깁니다. 그 메모는 저와 차정원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무게를 나눠 들고 있었단 뜻이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진태석에게 마지막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회의라는 이름으로 부른 자리였지만 사실상 고백의 기회를 주는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25년 전 무엇을 했는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답처럼 들리는 문장이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방법에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 지킨 건 껍데기가 되거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진세훈에게 사실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주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훈 씨, 제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말할게요. 그날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말 사이에 침묵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사실을 모를 때도 있고 사실을 알아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흔들리되 당신 쪽으로 흔들려 보겠습니다. 그 말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진심 같았습니다. 차정원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다시 꺼내볼 배움 같은 장면이니까요. 그 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류의 흐름, 메모의 중첩, 이름의 오타 같은 디테일들이 하나로 이어졌고 우리는 그 연결을 끊기 전에 묶었습니다. 공난숙은 마지막 순간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책임을 끝까지 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더 밀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 발의 물러섬이 수많은 날의 침묵보다 컸습니다. 진태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스스로를 증언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누군가는 말함으로 죄를 부인하죠. 그날은 전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저는 다시 별장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차정원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우리는 손을 잡지도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으로 재는 게 아니라 숨으로 잰다는 말을 그날 다시 배웠습니다. 수아야 하고 제가 조심스레 불렀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네는 오래전 잠깐 잃어버렸던 내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차정원은 아직 모두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았고 진세우는 그 옆을 비워두었습니다. 공난숙은 언론 앞에서 전과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미소가 조금 더 짧아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숫자를 말했고 계획을 말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균열이 간 유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빛을 다르게 반사합니다. 저는 그 빛의 굴절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도였어요. 끝난 이야기는 바꿀 수 없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오래 걸려 무너졌다면 오래 걸려 다시 세워야 합니다. 차정원과 제가 서로에게 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균열은 내일의 창문이 될 테니까요. 바람이 드나드는 그 창문으로 오래 숨겨졌던 것들이 드디어 환기되겠죠. 저녁 무렵 박경신에게서 또다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조각은 이름의 반대편에 있어요. 이름의 반대편이라 그 말이 무엇인지 곧바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거운 것을 둘이 아닌 셋이서 때로는 넷이서 같이 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던 건 맞는데요. 이상하게도 함께 들자 무게가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아래로만 떨어지던 것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게요. 그날 밤 저는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진실보다 먼저 오기도 하고 진실은 사랑보다 오래 남기도 하지만 둘이 함께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 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접어 마음속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속도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는 우리가 약속한 속도로요. 아침이 오면 저는 평소처럼 회의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숫자를 듣고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침묵을 고를 겁니다. 차정원은 여전히 차분한 사람으로 앉아 있을 것이고 진세우는 옆에서 질문을 덜 하고 눈을 더 오래 맞출 것입니다. 공난숙은 지금을 한 번 더 말할 것이고 저는 속으로 과거와 미래를 한 번 더 되뇌겠죠. 진태석은 여전히 무표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표정도 표정이라는 걸요. 말이 없다는 것도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차례는 지나갔고 이제 두려워해야 할 차례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우리 모녀가 다시 손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끝까지 밀어젖히는 일, 그때가 오면 우리는 또 한 번 서로를 마주보며 말하겠죠. 오늘도 묻지 말고 대신 믿어줘.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이면 결국에는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름을 고쳐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까지 가는 그날까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